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터디 독서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독서라고 할 수 있어요. 제 뒤에 있는 이 배경에 책그림이 있죠. 논문 작성을 위한 스터디 독서.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뽑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강의는 두 개로 나누어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나타나 있는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독서록 작성에 대해서 할 것이고요. 자, 이번에 말씀드릴 네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먼저 스터디 독서란 무엇인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터디 독서를 다른 두 가지 독서와 비교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독서하는 방법인데, 크게 따져 읽기, 얽어 읽기, 만들어 읽기 세 가지입니다. 따져 읽기라는 것은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이고, 얽어 읽기라는 것은 비교적이고 비교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만들어 읽기는 이제 논문 작성을 위한 전 단계로서 창의적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피라밋이 보이죠? 자, 저는 조금 사진을 줄여서 한쪽으로 물러가겠습니다. 피라밋 모양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제일 밑에 있는 것이 교양 독서죠. 그 다음에 문학 독서죠.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연구 독서입니다. 굳이 제가 이걸 피라밋 형태로 말한 것은 교양 독서가 가장 쉬운 독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문학 독서이고, 연구 독서가 가장 어려운 유형의 독서라는 그런 의미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로 문학 독서가 아니고 연구 독서겠죠. 그러니까 연구 독서가 바로 논문 작성을 위한 독서니까요. 자, 독서법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문화센터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아마 교양 과목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독서도 과거에는 뭐 여기 독서에 무슨 왕도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뭐 상당히 다양한 뭐 속도까지 뭐 강의가 있죠. 뭐 학원에서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논문을 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속도 같은 그런 것은 맞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독에 가깝겠죠. 자, 이러한 연구 독서에도 그런 왕도가 있느냐? 독서법에도 있고 연구 독서에도 왕도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시대처럼 그 왕도가 대단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독서법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강의도 들어보고 또는 뭐 시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일정하게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면 자기만의 방법이 있겠죠. 그런 자기만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교양 독서와 문학 독서를 이제 먼저 살펴보면요. 교양 독서라는 것은 지식 획득을 목적으로 삼고 판단력과 추리력 등 지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저자를 통해 가르침이란 도움을 받는 행위죠. 그러니까 교양 과목 수업 듣는 거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지식 전달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식 전달에 초점을 두고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일정한 판단력, 추리력 등 이런 것을 좀 더 좀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따라서 그 교재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의 저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양 독서라고 하죠. 교양을 함양한다, 뭐 이런 의미,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문학 독서라는 것은 경험 획득을 목적으로 삼고 감정과 상상력 등 감득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통해서 정서적인 감흥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 획득을 목적으로 이제 삼는 것이고, 물론 이제 간접 경험 같은 것이겠죠. 책이니까. 감정과 상상력을 중시하고, 이러한 문학 독서는 독자 스스로 발견하는 겁니다. 교재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소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소설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 어떤 감흥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 감흥은 책이 지식을 전달하듯이 그냥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죠. 독자 스스로가 느끼는 겁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기서 주로 이제 감흥은 감정적인 정서적인 것은 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느끼기는 어렵겠죠. 그건 이제 뭐 무의식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런 어떤 그 감정 정서의 이제 변화가 되는데, 반면에 그렇지 않고도 의식적으로도 어떤 그 정서적 어 무슨 뭐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표현을 했죠. 상상력 이런 것을 의식적으로 또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합해서 우리는 문학 독서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이번 강의에서 주되게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 독서. 이 연구 독서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따져 읽기, 얽어 읽기, 만들어 읽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 따져 읽기는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제와 문제 제기 및 주장을 먼저 파악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논문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논문에는 일정한 주제가 있죠. 제목이 주로 주제입니다. 그죠? 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론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문제를 제기했겠죠. 연구 질문을 제기했겠죠. 그런 것들, 그런 것을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저자가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주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장. 그러니까 적어도 주제, 문제 제기, 주장을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먼저라고 그랬죠.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책을 읽는 걸 가정해 봅시다. 논문은 상대적으로 짧으니까 그래서 읽기가 쉽지 않은데, 한 권의 책을 읽는다면 앞에 이런 주제, 문제 제기, 주장을 먼저 의식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읽게 된다면 중간중간에 뭐 동의하는 것도 있고 반대하는 것도 있겠죠. 어떤 거는 대단히 또 뭐 그냥 감동하면서 이런 주장도 있구나 하고 이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끝까지 이 책이 어떠한 것 논리로 최종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주제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제, 문제제기, 주장을 먼저 읽고 간다. 보통 논문에는 요즘은 초록이라 그래서 요약이 써 있죠. 그 다음 책에도 앞에 서문에 그런 것들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을 보통 안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논문을 쓰기 위한 공부에서는 반드시 서문을 읽어야 됩니다. 뒤에 인사말 같은 거 부탁 읽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앞에 이제 내용을 소개한 것들은 읽어야 됩니다. 자, 논문일 경우에는 초록이 안 나왔다면은 서론에 그게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서론에서 그런 것을 유념해서 읽고 본론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얽어 읽기는 이번에는 한 권의 논문이나 한 권의 책이나 하나의 논문, 한 편의 논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교하고 종합하니까 두 개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논문 한 개 쓰려면은 20, 30개 정도의 문헌을 읽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 이상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비교하고 종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논문은 개념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걸 학술적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동일한 개념인데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비교해야 돼요. 그 다음 질문이 있죠.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질문이 달라요. 연구 질문이. 동일한 주제에다가 연구 질문 세부적인까지 동일하고 결론까지 동일하다면 그건 논문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논문이 통과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각자 다 다르죠. 질문도 세부적인 질문이 달라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질문이 있으면 하나하나의 논점들이 있어요. 뭐 소결론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하나하나의 논점이 있고 최종적인 주장이 있죠. 그런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한 것을 비교하면서 읽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뭉뚱그려서 하면 안 되죠. 뭐 그 종합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교를 하면서 읽고 최종적으로는 종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종합합니까? 자신의 것으로 종합해야 돼요. 여기 가운데 마지막에 써 있죠. 자신의 것으로 종합한다. 학자들 것을 종합 물론 하는 겁니다. 그 여자들 것을. 근데 그 종합하는 기준인 자기 겁니다. 최종적으로 내 논문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기준과 내 목적에 맞추어서 읽은 책들을 종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만들어 읽기는 위치를 좀 옮기고요. 만들어 읽기는 새롭게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적용합니다. 내 목적과 내 방향에 맞게끔 기존에 있는 내가 지금 읽은 문헌들을 종합을 했죠. 그러면 이 종합한 것을 나의 독창적인 주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하나를 비교한 것까지 종합하는 과정에서도 새롭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논문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창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창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창의적인 주장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내가 전개하고자 하는 주장,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미지의 것을 예상해보고 다른 것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자, 어떤 책은 읽으니까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새로운 생각이 잘 떠오르지도 않아요. 비판에서부터 막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동의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 것을 또 기록을 해두세요. 그러다가 다른 책을 읽다 보면은, 다른 논문을 읽다 보면은 비교가 되겠죠. 그럼 그때서야 그 논문이 어떤 부분에서는 또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교해 보면은 차이 또는 심지어는 오류까지도 발견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걸 다시 알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구절절히 동의하는 부분만 있고 내가 비판할 것이 별로 없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배우는 과정이니까. 뭐 학자를 하더라도 그래요. 생소한 주제를 처음 접근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적용할 때 이 논문이 쓰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수십 년 전에 나온 거, 뭐 심지어는 몇백 년 전에 나온 것도 구구절절히 옳은 훌륭한 서적들이 많이 있죠. 자, 그리고 그것이 서양에서 나온 문헌이라면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거기에 비판거리가 나옵니다.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나와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따져 읽기인데, 자, 두 번째 지금 따져 읽기죠. 계속 지금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추가적 이해. 이게 번호가 이제 따져 읽기로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 전체를 미리 좀 살펴본 것이고, 그 세 가지 독서 단계 중에서 이번에는 첫 번째 거죠. 따져 읽기. 그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또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가적 이해, 뭐 독해라고 해도 되고요. 추가적 이해, 그 다음이 추론적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판적, 뭐 어떤 문헌에는 비평적 이해, 뭐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이거 단계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단계가 있지만은 이 전체를 다 분석적, 비판적 읽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주거적이라는 것은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외현적 정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주장하는 바가 독창적으로 드러나 있는 논문 내에서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 부분들도 부분 뭐 때로는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논리가 좀 심오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뭐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텍스트에 나타난 외현적 정보라는 것이 그런 뜻이 되죠. 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독서 백편의자 현. 마지막에 이럴 때는 현으로 읽습니다. 견이 아니고. 자, 이것이 옛날에는 그야말로 금가옥조 같았어요. 그냥 뭐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참고문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문헌이 뭐 한 두세 종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다시피 또 과거에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책 자체가 많지 않았고 뭐 경서들이 뭐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공부였죠. 그래서 이것은 100번 독서를 하면은 통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위지왕숙전에 나오는 것인데 여러 번 읽으면 스스로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자, 요즘도 이렇게 공부해야 될까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참고서도 상당히 많고 책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정보들도 넘쳐나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가지를 뭐 다른 참고서 없이 한 가지를 뭐 100번이나 1000번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이해 못해요. 기본적인 지적 바탕이 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바탕을 또 확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관련 정보를 많이 얻는 거예요. 또는 다른 시각에 있는 다른 주장들을 보는 겁니다.
아까 잠깐 그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교할 수 있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또 다양하게 이해가 될 뿐더러 그 내용도 이해가 더 많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배경 지식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경험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시각이 그래서 넓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한 권을 여러 번 읽지 말고 같은 주제에 있는 다른 문헌들을 같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문헌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죠. 여러 개의 문헌을.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가 되겠죠. 자, 그렇게 또 한 가지는 여러 개의 다른 문헌을 읽었을 때 또 좋은 점은 정말 어떤 문헌에서 중요한 것, 어떤 문헌이든 처음부터까지 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뭐 전혀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도 있어요. 자, 이럴 때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되고 또 중요한 것일수록 다른 문헌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런 중요한 것은 자연적으로 여러 번 읽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읽을 때. 그러니까 그것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추론적 이해인데 추론적 이해라는 것은 아이디어, 내용과 사건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단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추론이 필요하겠죠. 추론, 해석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문맥에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해석을 하면서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론적 이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뭐좀 소극적 단계로 뭐 상상력의 범위가 수준이 낮다는 것보다 범위가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상상력을 좀 더 확장해 가지고 또 추론의 범위를 넓힐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말하자면 소극적 이해는 문헌 안에 있는 세부적인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그 흐름을 따라서 결론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정도의 맥락, 그 정도의 구조를, 그러니까 논문 안에서 내재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라면 확장적 이해는 조금 더 상상력을 넓혀서 그 결론뿐만이 아니라 이 결론이 이어지는 맥락에서 더해가지고 유추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확장적 독해, 확장적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판적 독해인데요. 이것은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을 그 내재적 맥락과 구조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부 내용의 근거, 증거, 이유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 논리가 맞느냐? 앞에 추론적 이해는 논리가 맞냐 틀리냐까지 안 따졌어요. 근데 이것은 맞느냐? 그 근거는 여기도 이 문헌에 나타난 것 말고도 다른 것은 혹시 없는가? 저자가 빼놓은 것은 혹시 없는가라고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말이 이제 쓰인 거죠. 자, 그래서 세부 내용이 적절하고 충분한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저자의 오류가 있다면 발견이 되겠죠, 그죠? 그것까지 분석해서 결론이 과연 이 논리적 맥락에서 수용될 수 있는가 여기까지도 따져보는 것을 비판적 이해라고 합니다. 따져읽기를 잠깐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인 얽어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독서술은 우리가 지금 독서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강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독서술을 왜 배우느냐 이건데 혼자서도 뭐 익힐 수 있겠죠. 열심히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한다면. 근데 독서술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얼마간의 도움을 받아서 생각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약간의 도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도움을 받아서 그 기술을 좀 더 익히면 문헌 연구에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속독이 아니라 정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자기 사상 안에서 지나치게 달리지는 말고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 반대하면서 한계를 유지하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쉬운 문헌 같은 건 그래요. 자기 생각 안에서 후루룩 그냥 이렇게 그냥 달려가듯이 하면서 빨리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핑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가능하면
피해야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문을 이제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사상 안에서 지나치게 달리지 말라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기 생각 위주로 꼼꼼히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는 겁니다. 저자의 생각을 일단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상호 책 읽는 것도 일종의 대화잖아요. 저자와의 대화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에 맞춰가지고 무조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역으로 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 또 이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교양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저자에 끌려가는 방식의 독서이기 때문에 저절로 자기 생각으로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의 한계를 유지하면서 대화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한계를 유지하면서 또 저자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하지만 결코 자신이 저자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또 없어요. 앞에서 제가 이것을 2번 쓰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저자보다 못하다고까지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처음 듣고 있는데 선생보다 못할 것이고 교재보다 못하겠죠, 그죠? 교수 입장에서도 이것이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교재를 이제 선택을 했을 테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 전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식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지식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비판적 성찰적 사고를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과정에서는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일지라도 일단 저자보다 내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비판을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일단 내가 저자하고 비슷하다. 저자의 얘기를 듣고 나도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호전적으로 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그렇지만 우선은 저자를 신뢰하고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했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함부로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앞에서 나온 맥락에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저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읽되 그렇지만 내가 이걸 읽는 것은 뭡니까? 일단은 중요하게 참고할 만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배울 만하고 하기 때문에 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자를 앞에서 내 생각 안에서 막 달려가면서 저자를 무조건 폄하하거나 뭐 그렇게 또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저자 신뢰하고 저자가 얘기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던 3가지 단계에서 충분히 단계 독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의 판단과 비교하면서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가 확 넘어갔네요. 여기네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읽어읽기, 비교적 종합적 독서입니다. 요즘은 대학에 전자도서관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 학교에서 사용료를 내고 학생들은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국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돼 있고요. 문헌조사를 일단은 해야 되겠죠. 읽으려면. 자, 그런데 이 문헌조사를 해서 이건 지난번에 간단한 그 논문 작성법에서 팁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가지 소개했었죠. 일단 20-30개를 책이든 논문이든 다 조사해갖고 순서를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먼저 읽는 것은 뭐냐? 내 주제와 가장 가까운 것,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것, 그죠? 그리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한 문헌들을 먼저 읽습니다. 이러한 것을 나중에 맛있는 것을 아껴놓고 나중에 먹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자, 한국학술정보, KISS라든가 누리미디어, DBPIA 이것이 잘 돼 있습니다. 적어도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 2가지 검색
검색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이제 활용하면 웬만한 것은 다 논문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논문 같은 경우에도 뭐 윌리라든가 저스토어라든가 저널 스토리지 약자를 이렇게 썼죠. 그다음 앱스코어스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등등 뭐 전공 분야마다 조금씩 달라요. 나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영어 논문도 웬만한 것은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헌을 찾아서 모으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용어와 개념 및 주장을 비교하고 종합하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굳이 이걸 또 강조하는 이유는 주요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학자마다 이걸 달리 쓴다 그랬잖아요. 논문의 목적에 맞게끔. 그걸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국어사전적 개념을 학술 논문에다가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필요할 때 그걸 소개하면서 어떤 그 학술적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그런 단계에서 어느 정도 필요할 뿐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용어들은 사전에 있는 용어가 전공 과목에 따라서 분과 학문에 따라서 따로 정의된 학술적 정의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걸 더 좁혀야 돼요. 한편 논문에서는. 왜냐하면 그 분과 학문 전체에서 사용할 일반적인 거 말고 그것을 더 또 좁혀가지고 내 논문에 적합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논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그것을 충분히 비교해야 되고 그것을 또 내 기준에 맞춰서 종합한다면은 내가 사용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다시 또 정의를 내려서 사용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핵심 질문과 저자의 답변을 정리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걸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비교할 항목들을 정확히 정리하고 배치한 후에 그 항목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자, 이때 핵심 질문이라는 것은 논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전체 주제가 있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두세 개 따로 제시한다 그랬죠. 세부 질문들. 그것이 장으로 논문의 장으로 뭐 때로는 절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장의 제목으로 장의 구분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자, 그러한 핵심 질문들. 그런 게 핵심 질문이에요. 그 핵심 질문이 뭐 서너 개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비교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또 답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장에 대한 소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저자에 따라서. 그다음 논점이라는 것은 이 한 논문 안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주제를 연구하는 다른 논문, 그러니까는 저자마다 학자마다 대립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논점이 되겠죠. 논쟁, 학자마다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또 필요하다면 하위 항목을 정해서 이것을 분류하고 정리합니다. 자, 논점이 서지 않았다면 그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감히 삭제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스스로 이제 판단해서 이것이 나중에 인용할 필요도 있겠다 뭐라는 뭐 등등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달리 또 정리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대립하지 않고 공통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정리합니다. 공통점으로 대립한 지점이 아니고 내가 지금 4개 정도의 학자들을 비교한다면은 세 개 정도, 세 학자 정도 비슷하고 한 학자 정도 다르다. 그러면 이것은 세 학자의 공통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 학자와 다른 것, 다르다는 거. 이런 정도로 비교를 하고, 뭐 학자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대립 지점이죠. 또 2대 2 정도 된다. 이것도 대립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네 개의 문헌이라면은 3개 정도가 공통점이고 한 개 정도 다르다면 또는 다 공통점이라면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럼 공통점을 따로 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최종적인 주장입니다. 앞에서 말한 핵심 질문이라는 것은 세부 질문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논문 전체에 해당하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것을 저자가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또 비교해야 됩니다. 다른 점 또는 같은 점, 이것은 최종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다 써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뭡니까? 논문 안에서의 정리나 비교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논문을 정리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문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기존 연구 검토 또는 선행 연구 검토, 그것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합니다. 이것을 미리 잘 정리해 놓으면은 논문에서 선행 연구 검토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필요한 두 가지 정도를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 독서, 스터디 독서는 진취적 독서여야 합니다. 정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천천히. 독서 중간에 글의 결말을 예측해보고 완독 후에는 다른 결말 혹은 결론을 생각해 봅니다. 추리소설 같은 걸 읽을 때 우리가 주로 많이 합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 결론이, 이 범인이 누굴까 막 추리하면서 읽어요. 그리고 결론, 내 추리가 맞았다면 기분이 좋고, 틀렸다면은 뭐 기분이 좀 안 좋겠지만, 그러면 내가 왜 틀렸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논문은 바로 그렇습니다. 논문을 중간에 읽다가 이 저자의 논리를 따르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겠구나.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것이 의식적으로 저절로 그것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연구 독서, 스터디 독서에서는 좀 더 의식적으로 그걸 하면서 읽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말을 예측해보고 그랬을 때 내가 마지막에 내 결말이 틀렸다면 내가 논리를 충분히 따라오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맞았다면 이 내부 논리를 다 잘 따라온 것이고, 적어도 이 저자의 논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그런데 내가 추측한 것과 저자의 최종 결론이 달라요. 그러면 내가 논리를 잘못 밟아오지 않았다면, 논리를 제대로 그리고 논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것은 저자의 논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선행연구 검토에서 비판 또 나의 독창성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일단은 그 과정이 끝나면은 다 읽었습니다. 논리 추리 과정 예측이 다 끝났어요. 그럼 맞다면 내가 제대로 추리했고 내가 추리한 것과 예측한 것과 이 논문의 결말이 같다면 이제는 이 결말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에는 적용이 될까 이겁니다. 또는 다른 결말은 과연 없었을까? 내가 예측한 거 일치하지만 다른 결말이 과연 없었을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겁니다. 자, 동일한 내용과 줄거리를 다른 장소에 적용해 본다. 말씀드린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의 일부를 변경했을 때 전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것도 다른 결말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요즘은 프로슈머로서의 독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합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프로듀서, 생산자죠. 그다음에 컨슈머, 그러면 소비자죠. 컨슈머 이렇게 쓰나? 이렇게 되죠. 소비자죠.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를 합해가지고 새로운 신조가 생겼는데, 이것은 뭐 예전에 그런 일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드라마가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방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뭐 그 시청자들이 뭐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결말을 바꾸기도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 프로슈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청자에 머물지 않는 거죠. 독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완성된 논문인데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자, 완성된 논문이지만 나는 지금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책을 소비하지만 결국은 내가 새로운 어떤 연구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있었던 내가 읽고 비판했던 그 연구 결과물 그 자체가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다룬 연구 주제 또 학술 연구 이런 것이 넓어지는 거죠.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읽는 단계가 적어도 논문을 쓰기 위한 독서라면은 이것은 논문 결과로 연결되면서 그 주제에 있는 전체적인 학술의 영역을 넓히고 발전시키고 인간의 지식을 당연히 넓히는 것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글 읽기 완성은 결국 글쓰기 형태에서 종결됩니다. 왜? 스터디 독서니까. 그렇죠? 생산과 소비의 이양 대립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가 통합되는 생비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독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논문 작성을 위한 스터디 독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독서록 작성에 대해서는 따로 다른 동영상을 마련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